원장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면접 전반에 관련된 대학교 면접 전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어, 그러니까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네. 시험 봐야 되는 게 필수적인 게 요즘에 이제유 네. 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유 점수를 안 쓰고 JLPT 1급으로 갈 수 있는 전형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거의 다가 이제 중국 학생들을 위한 이제유를 본토에서 실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중국 본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JLPT 1급으로 전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JLPT 1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인가요? 그거는 중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JLPT 속에는 네. 문과 같으면은 종합 과목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과 과목도 없고,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일본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대학들이 그걸 가능한다는 것인가요? 또 그렇지 못한 게 네. 중국인들의 지원율이 이제유에서 차지하는 게 네. 전체 한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인을 무시할 수가 없죠. 큰 손님인데 그 학생들을 무시하고 네. JLPT만으로 이렇게 뽑는 학교들이 한정돼 있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JLPT 1급은 중국인들이 지원할 수 있게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유에는 일본어 점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문과에서 종합 과목, 뭐 수학, 영어, 이과에서는 수학 1, 2와 그 다음에 이과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중에 두 과목,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영어 점수가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러한 게 전부 다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갔을 때 말을 할 줄 모르면 그렇죠. 제 아무리 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말이 잘 되지 않고 들을 수가 없으면 그것 또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물론 점수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의외로 이제유 점수가 높다라고 해서 일본어를 잘한다 하고는 또 맞지가 않아요. 그 말을 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것은 또 실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많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유 점수가 거의 만점에 가깝다. 그러면 일본어를 일본말로 빼라 아주 그냥 술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들을 조금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유 점수가 제 아무리 높아도 일본어 능력과는 말하는 회화 능력과는 상당한 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대학에서 중시하는 게 또 하나가 면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도 느끼지만은 누구 앞에 가서 질문을 받고 긴장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답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죠. 어느 누구든 부담스러울 겁니다. 제가 취업 준비생도 그렇고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뭐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 그러면 일단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면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긴장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피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는 면접을 안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면접을 안 보고 서류 전형으로만 뽑는 대학들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려면은 우선 점수가 거의 뭐 최고점 많이 찍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면접을 본다라는 얘기는 점수가 조금 다른 학생과 낮더라도 논리적으로 회화를 풀어가고 면접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면
솔직히 이재유 점수, 일본어 점수에서 20, 30점은 그냥 넘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정도로 면접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사실상 면접을 봤을 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또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 자체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명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 중에 오타쿠들이 네. 조금 많이 있죠. 네. 그 학생들 중에는 머릿속이 애니와 일본어, 네. 애니메이션과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에 의해서 그쪽 문화를 좋아하다가 보니까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으로도 맞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만으로 면접이라는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20년 넘게 학생을 가르쳐 보지만은 점수와 논리성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점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으로 점수가 본인이 조금 낮다고 하면 면접에서 그 부분을 극복해낼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발음도 좀 신경 쓰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당연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질문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또 별개라고 또 보거든요. 본인 학생끼리 서로 너 질문해봐. 그렇죠. 안 되거든요. 네, 실은 안 되죠. 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서로 질문하고 대답했을 경우 잘하네 이렇게 하면 끝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전문적으로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주려고 하면 대답했을 때 그 부분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한 부분은 조금 좀 어린 생각이다 라는 부분도 꼬집어 너무 틀에 박힌 대답 그리고 본인의 생각 보통 그 나이에 나올 수 없는 대답 유형들이 있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한다던가 이제 그런 부분은 외워왔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준비해 왔구나. 그랬을 경우에는 질문 유형이 확 바뀌어요. 그렇네요. 이제 적답이 어느 정도 이 학생이 그 적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너무 틀에 박힌 대답을 하니까 좀 의심스러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나오는 질문이라는 게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이 제가 지금까지 쭉 이제 면접을 대비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면접을 하고 온 학생들에게 다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왔느냐를 해서 뭐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으니까 뭐 굉장히 많겠죠. 데이터가 그렇죠. 각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질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떨어진 학생도 있을 거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합격한 학생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데이터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학생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고 지원했느냐?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이고
그리고 근데 한편은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질문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질문인데 네. 그걸 당연하게 대답을 하자고 들자니 네. 답이 없는 거죠, 실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점수 이만큼 맞아서 네. 당신네 학교 지원했습니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네.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자기들의 학교를 네. 지원했을 때 자기 학교의 어떤 과에 무엇에 흥미를 느껴서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꿈을 가지고 대학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질문이 다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다고 보면 네. 되거든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대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솔직히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단순하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점수가 마이너스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선 대답을 할 때는 네. 우선 상대방의 질문을 정확하게 듣고 의도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니까 네. 뭐 여러 유형의 형태로 네. 대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을 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터넷에 찾아서 봤다 이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과가 이런 과가 있는데 네. 그 과에 대해서 찾다가 보니까 일본 안에서 그 과에 대해서 꽤나 유명한 대학, 네. 본인이 생각했던 그런 대학과 일치해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다. 그러면서 특히나 그 과에서 가르치는 네. 그 방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왔다. 지원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열망까지 보여준다 그러면 훨씬 좀 그러기에는 일본어 실력이 조금 너무 짧아요. 부족해요. 학생들이 그것까지 잘못 건드렸다가 괜한 곳 건드려서 안 건드리면 못하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대부분 말을 시작해서 말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한 말을 잊어버려요. 출발은 좋았으나 끝이 결말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했을 때는 보통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1분 정도 대답하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고요. 네. 대체적으로 15초에서 20초 정도 대답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떠한 대답을 했는지 본인이 자각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자각을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질문을 했는데 바다로 가야 될 게 산으로 가거나 그런 동문서답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말은 출발했는데 자기 의도와는 달리 다른 대답에 지금 본인이 대답을 하고 있네? 이런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고 간결하게 대답을 해주는 게 짧고 간결하다고는 하는데 15초에서 20초가 네. 생각보다 깁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네. 겨우 5초에서 6초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만큼이. 15초면 이것보다 3배 정도는 더 길게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본어로 함축해서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15초에서 20초가 결코 짧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짧은 대답이라고 그러면 일본어는 그러니까 일본어와 도노구라이 벤교 시마시다까 이치넨 구라이 벤교 시마시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 2, 3초밖에 대답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단답형밖에 되지 않거든요. 단답형이라는 얘기 자체는 얘는 생각이 별로 없네. 일본어가 부족해서 대답을 덜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본어를 잘하더라도 네. 그 질문이 요구하는 거는 학생들의 개인적인 생각, 외국인에 대한 면접이기 때문에 생각을 읽겠다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질문자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거에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답했을 때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질문자가 내 생각을 파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부분의 기발함, 내지는 재치,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보다는 네.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적합한, 적당한 대답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일본어 실제 회화 능력을 보자라는 게 면접인데, 좀 착각해서 너무 거대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 좀 크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뭐, 이 지구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 나이에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좀 힘들죠. 그쵸, 좀 거창하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까지 넘어가면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그쪽 상대방이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시는데, 그 교수님들이 들었을 때는 좀 황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이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본인을 어필하고 싶다 하면은 15초에서 20초. 그리고 본인이 준비하지 못한 대답이다. 그러면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짧고 간결하게. 자기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질문이 나왔다. 그렇죠. 전혀 상상도 못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거기에서 질문 딱 받았을 때 머리가 하얘진다. 그럼 그 뒷질문도 다 하얘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 자체도 웬만하면 그러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살짝 넘는 법, 그 질문을 이렇게 피해가는 법도 몇 개는 준비를 하고 그거에 대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혀 대답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솔직하게 교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부분이라서 뭐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럼 거의 뭐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거의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연습하고 간 질문에 대한 대답만 준비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겠죠. 물론 질문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무슨 용어에 대해서 교수가 질문을 해서 그 용어를 설명을 하려고 딱 했는데 실제 학생은 그 용어에 대해서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대답하기를 제가 일본어가 부족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일본어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자, 한국 유학생 한 명 불러. 불러. 자기 학부 내에 있는 한국 유학생. 바깥에 한국 유학생들 아무나 불러도 되거든요. 그 유학생 불러서 한국어로 대답을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좀 합격과는 멀어지지만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을 모른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땐 구두시문인 것 같은데 이제 면접에는 두 개의 유형의 면접 형태가 있는데 그냥 일반 면접이 있고요. 흔연하게 이제 학생에 대해서 물어본 면접이 있고 구두시문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시험이죠. 면접 자체가 시험 문제로 이제 전문 용어라든가 그런 학생의 사고방식을 알아내는 그러한 질문의 면접 형태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 면접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본인이 다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구두 질문을 하게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상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반 질문은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근데 구두로 전공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용어나 이런 질문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깊이 공부하지 않았으면 사실상 질문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질문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워야 될 용어도 있고 네. 한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단순하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될 과목인데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괴롭힌다. 그건 조금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이과 쪽에서는 꽤나 있어요. 정보공학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가면은 컴퓨터에 관한 용어라든지 컴퓨터 쪽으로 본인이 지원을 했으면은 본인이 컴퓨터로 뭔가를 만들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명 쯔꼼이죠. 이제 계속 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질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라고 하면은 금방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괘씸죄가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떨어질 때 떨어질 값이라도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과에 지원한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이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창하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어떠한 막연한 꿈이라는 부분에 대해 접근하기 위해 내지는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때 어느 한 부분에서 본인이 자각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었다 라는 게 제일 좋은 스토리예요. 그렇죠. 자기가 조금만 생각하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아니 조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 보통 학생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그게 아니라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끄집어내봐라 했을 경우에 요즘에 꿈이 없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더니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런 학생이 요즘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면접에 대해서 내지는 지망 이유서를 쓸 때도 보면은 그 부분이 제일 곤란해요.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스토리를 만들어서 꾸며줘야 될지 어디서부터 네가 일본어에 관심이 가졌고 그 과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아주 면밀히 1대1로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합니다. 실은 추적 조사를 해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너는 그 부분이 네가 그걸 좋아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너는 이 과를 지원하게 된 거야 라는 약간의 좀 짜맞추기 스토리도 만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혀 없는 상태면 자기가 기존에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조합을 시켜주는 게 이제 그렇죠. 그게 학원에서 하는 겁니까? 실은 그러니까요. 그게 일본어 가르치는 것보다 한 100배는 힘들어요. 제가 기자 형식으로 학생들 1대1로 아이들의 일대기 다 기자처럼 질문하고 거기에서 받아내고 어디서 태어났냐 너 초등학교 때 뭐 했냐 그렇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해서 이게 또 일반적으로 그냥 전혀 모르는 학생이 와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조금 많이 어려워요. 그렇겠죠. 제가 가르치고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많이 마음을 열어놓은 상태에서의 그러한 질문도 들어가고 그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네. 합쳐서 그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요, 실은. 그러니까 원장님은 지금 이제 그 면접 질문에서는 첫 번째 지원 동기가 무엇이냐 였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과를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네. 이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그러면 이과를 지원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자기의 어떤 전공 지식이랄까 이런 것도 조금은 뭐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과 과목 관련해서 뭐 자기만의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없습니다. 그 나이에 있을 수가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있잖아요. 네. 막연하게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실은 너무 거창하게 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제대로 갖추고 있는 애들은 뭐 그게 될 놈이에요. 그런 애들 뭐 확실하게 자기 신념에 차 있고 확고한 정신 세계가 있는 아이들은 일반적인 애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일반적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답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똑 부러진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애들은 이야기를 해보면 똑 부러지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지. 절대 똑 부러지고 잘할 것 같으면 혼자 다 해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면접을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원장님이 지금 이제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네. 그럼 뭐 이쪽에서 이제 면접 질문은 이제 좀 마무리 짓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장님 어떤 내용을 좀 다음 시간에는 면접 질문이 10가지 있었다 그러는데 시리즈로 가야죠.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 다음은 살짝 내용만 해도 약간 알려주세요. 이제 보통 그 다음은 본인 성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본인 성격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은 만약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할 것인가. 학습 계획 같은 거네요. 참 다음 내용이 좀 기대가 됩니다.